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발 훈풍에 4천선을 탈환한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수를 견인하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4천선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마감 앞둔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코스피는 2시 50분 기준 어제보다 약 1% 오른 4,030선에서 거래되며 오후 들어서도 4,000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는데요.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우려가 컸지만 그럼에도 코스피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기관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음에도 기관이 6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부 종목들을 살펴보면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방산, 조선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90만 원을 넘겼으며 한화 시스템은 약 13% 상승 중입니다. 한편 코스닥은 915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은 14시 50분 기준 1,47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470원대 후반에서 계속 움직이며 다시 1,48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환 스와프 연장을 비롯해 외환 당국이 연이어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죠. 특히 오늘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본 금리 인상 소식까지 전해졌음에도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외환 시장의 구조적 수급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일본은행이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일본 기준금리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인상 배경과 향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일본 기준금리 0.5% 벽이 30년 만에 깨졌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기준금리가 0.75%가 됐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해 7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0.5% 올렸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엔화 약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계속 넘고 있어서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도 19년 만에 2%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이 시간 우에다 가소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데요. 니케이 등은 내년 말 기준금리가 1.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수요가 증가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싼 이자의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해 금리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입니다. 도이치방크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를 90조 달러, 약 3경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움직일 경우 국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이 충분히 미리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AI 거품론과 엔캐리 청산이 맞물릴 경우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고환율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들이 달러를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비용은 줄이고 이자는 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달러를 들여오면 비용 부담을 낮춰준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외화를 조달할 때 내던 부담금을 없애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외화를 더 적극적으로 들여와 시장에 풀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해는 금융기관들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을 줄여 외환 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화를 맡겨두면 이자를 주는 방식도 도입한다고요.
네, 은행들이 한은에 맡겨둔 외화 지급준비금 중 초과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6개월 한시 조치인데요. 그동안 해외에서 운용되던 외화가 이자를 받으면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유인책입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 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 예금의 국내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정부 당국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수출 대기업들을 불러 이 환율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환차익 단속을 시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어제 오후 긴급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까?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수출 대기업들의 재무 고위 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과도한 달러 보유에 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본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은 작은 거래로도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올해 남은 기간 내년 초 환전 계획과 올해 연간 수출액, 내년 해외 투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네, 또 금융당국은 이 증권사 해외 주식 영업 과열에 제동을 걸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요.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 소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증권사는 거래 환전 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늘지만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손실을 보고 있다며 특히 해외 파생 상품 투자에서 양상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확개미 투자를 부추기지 말라는 당국 경고에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 마케팅에서 잇따라 힘을 빼는 분위기로 전해지는데요. 신규 가입 시 해외 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의 행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금감원은 어제 해외 주식 거래시장 점유율 상위권인 미래에셋과 메리츠, 키움, 토스증권 대표들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철도 노조가 오는 23일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코레일과 노사협상 합의안을 도출해 총파업을 철회했는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철도 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뭔가요? 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사측인 코레일과의 본교섭에서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이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으려 한다며 재차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감정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재부는 이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이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정상화는 어렵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코레일은 공기업인 만큼 임금에 관한 부분을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데요. 노조는 이 공운위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노사 합의 내용인 100%가 아닌 90%로 의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할 텐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코레일은 KTX, 새마을호 등 기차는 물론이고 수도권 전철 일부 노선도 운영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 일부,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입니다. 지난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을 때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이 평상시 대비 75.4% 규모의 운행률을 기록할 거라고 밝힌 바 있고요. KTX는 평시보다 66.9%, 새마을호는 59% 수준의 운행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SR도 오는 22일부터 비상소송 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양강구도인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내년이면 국산 첫 비만약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주사형을 넘어 먹고 붙이는 다양한 비만약들이 예고되면서 가격도 훨씬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약품은 한국인 맞춤형 비만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같은 GLP-1 계열 주사제인데 위고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미약품은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을 늘리는 신약 임상도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주사제가 전부인 비만약 시장에 알약이 등장합니다. 먹는 위고비와 먹는 마운자로 모두 미국에서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다만 국내 출시는 이보다 2년여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알약은 주사제보다 체중 감량 효과는 낮지만 복용이 손쉽고 가격도 월 20만 원 수준으로 주사제보다 40% 이상 저렴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겠지만 기존 사용하던 비만약에서 다른 비만약으로 갈아탈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강한 효과를 원해서 바꾸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높은 용량으로 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약이기 때문에 처음 약을 먹는 것처럼 소용량, 치료 용량에 서서히 올려야 된다. 관련요법은 아직은 임상시험이 안 됐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라. 비만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약값 문턱이 더 낮아질지도 관심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비쌀수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은 금리를 낮추고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내년 가계대출 받기가 더 깐깐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른바 영끌 고객일수록 그리고 고가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일수록 주담대를 내어줄 유인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미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은행이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고액 주담대는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은행들은 고액 주담대의 금리를 높이거나 취급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은행이 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도 대출 종류가 아니라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은행의 고액 주담대 축소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네, 반면 청년과 서민들에겐 이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1분기 중에 청년의 학원비나 창업준비금 등을 4.5% 금리에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을 다 갚은 사람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금리 4.5%에 500만 원 한도로 신설됩니다. 현재 15.9% 금리에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불사금 예방대출의 금리는 내년 1분기 중에 5에서 6%대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위한 저금리 소액대출은 올해 연 1,2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2분기에는 4,2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첫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해상풍력, 전고체 배터리 등 7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말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을 슬그머니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공분이 일어났었죠. 이후 국회 질타와 정부 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결국 다음 주부터 논란 약관을 손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약관 내 해킹,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한 이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이 조항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과 어긋나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연이어 나서 개선을 권고하자 결국 원상복귀로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약관 수정으로 쿠팡은 스스로의 이용 약관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손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책무와 관련한 이 근거 조항도 보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해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다라고만 밝혔는데요. 변경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명시해서 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일 경우 적용 7일 전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이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쿠팡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개선 권고 조치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쿠팡 말고도 약관을 고치는 IT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향이 반대입니다. 카카오가 내년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패턴과 기록을 반강제로 수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뜩이나 각종 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진 요즘 이 논란이 될 만한 행보인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우선 무슨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겁니까? 네, 카카오는 내년 2월 4일부터 SNS나 게시판,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기로 약관을 개정해 안내했습니다. 카카오톡 내 프로필 등 피드 게시글이나 오픈 채팅, 쇼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집된 이용 패턴은 카카오가 자체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 등에 쓸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카카오의 입장은 뭔가요? 네, 먼저 해당 약관은 일주일 내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집한다고는 하지만 거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다시 말해 옵트아웃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딥시크도 딥시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 패턴 등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해서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개선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약관으로 전제 조건을 만들었고 추후 개별 서비스가 출시되면 개별 동의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새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카카오 서비스 전체 약관에 근거를 만든 거라 보면 된다라면서 약관으로는 효력이 없고 추후 서비스가 나오거나 새 기능이 추가되면 개인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과거 높은 인기로 국민 자격증으로도 불린 이 공인중개사들도 한파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올해도 부동산 시장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우선 이 전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사업체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해 부동산 서비스업 사업체는 약 28만 2천 개로 전년 대비 500여 개 줄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개발업과 임대업, 공인중개업 등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지난해 공인중개 서비스업 사업체가 10만 7,400여 개로 전년 대비 5.8%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1년 사이 11,000명 감소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5년 2개월 만입니다. 네, 공인중개업 분위기가 이렇게 악화된 주된 배경도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에서 2021년 대비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공인중개사 수입과 직결되는데요. 지난 2020년 전국 주택 거래량이 128만 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64만 건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연이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거래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내놨고요. 투기 우려가 적은 서울 외곽까지 전역을 토화제로 지정한 11호 대책까지 내놓아 공인중개 시장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지만 시흥 일동은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공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남 동해안과 경기 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공기질은 오후 들어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은 다시 국내외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